안녕하세요.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를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1, 2화 리뷰 빠르게 들어갑니다. 1998년 주인공 송하영은 동부경찰서 강력계 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0개월간 여성이 사는 집에 들어가서 성폭행을 한 후 금품을 뺏는 일명 빨간모자 사건의 범인을 찾는 데 매진하고 있죠. 그날도 어두운 골목에서 잠복 근무를 하던 중 수상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창문을 넘어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려는 빨간 모자를 쓴 남자. 그는 송 형사에게 발각되자 재빨리 도망쳐버렸죠. 격렬한 추격과 격투 끝에 그를 붙잡았지만 모방범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성폭행의 폭력 모범인데 여성들이 요즘 빨간 모자 쓴 남자만 보면 저항을 하지도 못한다라는 점을 이용했다고 말하는데요. 더 이상의 범죄를 막기 위해 반드시 그놈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송 형사는 그 모방범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범죄를 저지르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강력반 선배인 박 형사는 저런 놈들 생각은 알 필요도 없다 라면서 원래 저렇게 태어난 쓰레기라고 일축해버리죠. 2달 후 1998년 5월 빨간 모자 사건의 범인은 더욱더 활개를 치면서 이젠 피해자가 12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날 20대 젊은 여성 최화연은 신문으로 겨우 비를 피하며 어두운 골목을 따라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녀를 조용히 따라가는 빨간 모자 쓴 남자. 다행히 그녀는 무사히 집에 도착을 했고 한참 샤워를 한 후 허기를 달래기 위해 냉장고를 뒤적이던 그 순간 기습적으로 뒤에서 남자의 손이 그녀를 감쌉니다. 남자친구 방기훈이었어요. 방기훈은 작은 포장마차를 운영하다가 마감 전에 잠깐 들리게 됐는데 그녀가 샤워를 한 사이 들어와 있다가 놀래켜준 겁니다. 그런데 이내 두 사람 사이 말다툼이 시작돼요. 화연이 그깟 포장마차 하루 접고 좀 놀아달라 라는 말에 기훈이 아주 날카롭게 반응한 겁니다. 그렇게 화를 참지 못한 기훈은 여자친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주먹으로 벽을 3개 쳐버리는데요. 화연은 겁에 잔뜩 질려버렸죠. 그러다 조금 후 바닥에 쓰러진 화연의 목을 누군가가 강하게 조릅니다. 그녀는 발버둥 치다가 이내 숨이 멎고 말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송 형사는 피해자 최화연이 옷이 벗겨진 채 발견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집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던 중 2가지 이상한 점에 주목했어요. 우선 열쇠 구멍에 누군가 강제로 딴 흠집이 나 있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초인종 옆에 벽에 쓰여있는 숫자 2. 피해자 부검 결과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 즉 목졸림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지만 성폭행 흔적은 없다고 해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그녀는 임신 14주 차였습니다. 사망 시각이 밤 11시 전후로 추정되면서 남자친구인 방기훈이 다녀간 시간과 일치했고 즉각 그는 용의자로 체포됩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의 감식팀 구경수 계장은 상사에게 과학수사팀을 만들자며 재촉하는데요. 이미 수십 번을 요구했지만 상사는 아니 지금 현장에서 직접 범인을 잡을 인력도 부족한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라면서 말립니다. 구경수 계장은 과학수사팀으로 범인을 더 잘 잡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위에선 쉽게 허락하지 않았죠. 당시 90년대 후반 한국은 과학수사나 프로파일링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구경수 계장은 머지않아 우리도 미국처럼 인정사정 없는 놈들이 나타난다 라면서 자신의 주장을 쉽게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시 최하연 사건으로 돌아가면 남자친구 방기훈이 과거 조폭 출신이었다는 점에 기반해서 사실상 경찰은 그를 범인으로 내정을 해뒀고 여기에 빨간모자 살인사건까지 엮어서 수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연과 말싸움을 한 후에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아서 사실 죽은 줄도 몰랐고 그녀가 임신 14주였다라는 걸 듣자 꽤 충격받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박 형사는 이 둘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라는 강력한 살해 동기와 함께
임신 사실을 남친에게 말하지 않았을 만큼 그를 두려워했다라는 추정을 했고 방기훈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폭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강압 수사에 결국 방기훈은 살인을 자백하게 되죠. 하지만 송 형사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정황 증거 외에 그가 범인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거죠. 이후 그는 최하연의 집 근처에서 그날 그녀를 따라가는 빨간 모자 쓴 남자를 봤다는 슈퍼 아줌마의 증언을 듣게 됩니다. 키가 여자처럼 작았다라고 말하는데 어라? 이상합니다. 방기훈은 꽤 키가 큰 남성이었죠. 이후 그는 피해 현장 2층 집주인과 얘기를 하던 중 우연히 2층 집의 초인종 옆에 적힌 숫자를 발견합니다. 233. 어라? 이게 최하연의 집에도 2가 적혀 있었는데 집주인이 써놓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수상함을 느낀 송 형사는 동네를 탐문해보니 한 3집 건너 한 집마다 번호가 적혀 있었죠. 223, 2312. 이 숫자의 의미는 뭘까요? 거주자 정보였습니다. 숫자 2는 성인 여자, 3은 어린아이, 1은 성인 남자. 즉 233은 성인 여자 1명에 어린아이 2명, 최하연 집에 써있던 2는 성인 여자 1명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이 표시를 함으로써 남자가 있는 집은 피하고 여자와 아이가 있는 집을 골라서 침입하며 범죄를 저질렀던 거죠. 이때 송 형사가 번뜩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범인은 이 동네를 자유롭게 활보하면서 거주자 인원과 성별까지 알 수 있는 놈.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배달기사였습니다. 송 형사가 이 사실을 알아내고 보고하려는 순간 뉴스에서 빨간 모자 사건의 범인이 검거되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는 바로 양용철이었죠. 작고 아담한 체구에 이번에도 빨간 모자를 쓰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가 붙잡힌 이후 순순히 자신이 범인임을 인정했다는 건데 하지만 이로 인해 방기훈이 풀려난 건 아니었죠. 이미 살인 자백을 한 방기훈은 최하연 살인범으로 구속됩니다. 그런데 이때 송 형사가 서에 도착을 해보니까 양용철, 그러니까 빨간 모자 범인과 방기훈이 각각 다른 책상에서 조서를 받고 있었어요. 마침 이때 형사들이 어떻게 여자친구를 죽이고 옷을 벗기냐 라는 비난을 방기훈에게 퍼붓게 되는데 이걸 들은 양용철이 조용히 속삭입니다. 정말 범인 아닌데. 그는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최하연 살인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송 형사는 계속 찜찜했습니다. 그리고 감식반 구경수 계장과 함께 다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게 되죠. 국계장은 범인이 지문을 지울 정도로 차분했다면 이게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렇다면 미리 숨어 있지 않았겠냐라면서 방 곳곳을 둘러보는데요. 그러다 문득 커튼으로 가려진 간이 옷장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그 행거에서 미처 몰랐던 지문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사실 국계장은 계속해서 송 형사에게 자신의 팀에 들어오라고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수사, 프로파일링을 언급하면서 송 형사가 쉽게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논리적인 분석력을 가진 데다 심리를 잘 파악하는 높은 감수성까지 가졌다면서 여기에 적임자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송 형사 또한 이 생소한 분야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죠. 이후 이 행거에서 찾은 지문조회 요청이 들어갔고 또 이걸 알게 된 상사 박 형사는 분노합니다. 아니 왜 다 끝난 사건을 또다시 해집느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문 결과는 신원 확인 불가능이었습니다. 결국 방기훈에게는 살인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1년이 채 지나지 않는 1999년 8월 동네 중국집 배달원이 퇴근 준비를 합니다. 사장님은 참 성실한 친구라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가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눈빛은 돌변합니다. 이내 빨간 모자를 쓰더니 마치 사냥감을 찾듯 어두운 골목을 어슬렁거리고 있죠. 이때 혼자 집에 들어가는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익숙하게 담을 넘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녀의 목을 힘껏 졸라 살해한 후 마지막으로 옷을 벗겼습니다. 최하연 수법과 유사하죠.
한편 송 형사는 여전히 최하연 사건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힘들게 요척한 끝에 이 빨간 모자 사건의 진범인 양용철을 면회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왜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지? 건들건들한 양용철은 오랫동안 범죄를 저지르다 보면 눈빛만 봐도 감이 생긴다면서 새로운 주장을 펼칩니다. 살인, 성폭행으로 옷이 벗겨지더라도 보통 범인은 다시 옷을 입혀두는데 이유가 없이 옷을 벗겨놨다는 건 원래 그 행위를 즐기는 일종의 범인 습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범인은 그 행동을 꼭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고 덧붙입니다. 그 범죄자와 면담을 가진 후 송 형사는 두 번째 살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최하연 사건과 수법이 유사하죠. 게다가 강제로 문을 연 흔적, 알몸 시신까지. 그런데 이번엔 초인종 옆에 숫자가 없습니다. 송 형사는 직감적으로 범인이 더 과감해졌다라는 걸 느꼈죠. 이후 그는 다시 교도소를 찾게 됩니다. 양용철에게 이 범행 패턴이 이렇게 바뀐 이유를 묻게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마 범인이 이제 잡히지 않을 자신이 생겼을 거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송하영은 다시 배달기사라는 이 용의자 범주 안에서 수색을 하게 됩니다. 분명 범인은 동일 인물입니다. 이놈을 찾지 못하면 또 다른 희생자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때 젊은 남성이 경찰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임산부 혼자 있는 집에 침입을 했다가 남자친구한테 걸려서 붙잡힌 젊은 남자였어요. 왜소한 체격이었던 그의 이름은 조강무. 돈을 훔치려고 들어갔다라고 변명하지만 주머니에 가위가 있었기 때문에 하마터면 살인 미수가 될 뻔한 사건입니다. 그러고 보니 조강무는 아직 신분증도 발급받지 못한 미성년자. 이 침입한 상황을 진술하던 그에게 특이점이 발견됩니다. 머리 뒤에 눌려있는 모자 자국. 송 형사는 과거 그 슈퍼 아줌마가 범인의 키가 여자처럼 작았다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조강무에게 모자 자국에 대해서 묻게 되는데요. 그는 여기 잡혀오는 길에 잃어버렸다고 하죠. 하지만 이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송 형사가 그를 취조실로 데려가서 자, 지금부터 네가 어떻게 침입을 했고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자세한 진술서를 쓰라고 요구합니다. 동시에 그에게 서서히 유도신문을 하기 시작하죠. 요즘 애들은 담을 너무 쉽겠다. 젊어서 그런가? 라는 질문에 조광무가 진술서를 쓰면서 무의식적으로 내뱉습니다. 배간탐은 쉬워요. 그러면서도 어린 나이에 그냥 도둑질 좀 한 건데 좀 봐달라. 앞으로는 절대 이러지 않겠다. 라고 형사에게 애원했죠. 마침 이때 동료 형사가 이 조광무가 잃어버렸다는 모자를 전봇대 뒤에서 발견합니다. 보니까 상당히 고가의 명품 모자였어요. 송하영은 무슨 돈으로 이걸 샀냐? 라고 물어보는데 조광무는 알바를 했다고 하죠. 배달 알바. 순간 송 형사가 종이를 꺼내 그에게 말합니다. 야, 숫자 2 써봐. 23, 123, 233. 이 숫자의 필적은 과거 동네 집집마다 초인종 옆에 적힌 그 특이한 모양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놈이었습니다. 송 형사는 숫자의 의미를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해석해 주면서 조광무를 더 압박했고 그는 몸을 떨기 시작했죠. 이때 송 형사가 결정적으로 첫 사건 현장 그 행거에서 지문이 발견된 사실을 말합니다. 여태껏 신분증이 발급되지 않아서 지문이 등록되지 않았겠지만 이제 대조 결과만 나오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라고 말하죠. 조광무는 머리를 떨궜습니다. 그렇게 진범을 찾아낸 겁니다. 하지만 송 형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피해자들의 옷을 벗겼는지에 대해 물었는데요. 과거를 회상하며 울먹이던 조광무는 어릴 적 아버지가 평소 엄마를 때릴 때 알몸으로 때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알몸 시신 2사건의 진범을 체포하면서 지난 1년간 억울하게 수감되어 있던 방기훈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더불어 경찰의 강압수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형사들은 곤혹을 치르게 되죠. 특히 박 형사요.
뿐만 아니라 송 형사가 이 범죄자 양용철의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했다? 라는 게 알려지면서 대중의 따가운 비난을 한몸에 받습니다. 지금의 시각으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로서는 아니 어떻게 자문을 범인한테 가서 얻냐 라는 시각이었겠죠. 하지만 송 형사는 비난받는 자신보다 더 걱정해야 할 사람은 죽은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들이라면서 자신의 행동에 후회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본 국영수 계장은 다시 한번 그를 찾아가 프로파일러가 돼보지 않겠냐고 제안했고 결국 송 형사는 새로운 팀에 합류합니다. 전직 프로파일러 너무나 유명한 분이시죠. 권일용 교수님이 공동집필하신 책을 원작으로 이 드라마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교수님이 드라마의 전반적인 자문을 맡으셨는데요. 90년대 후반에는 프로파일링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하던 시절입니다. 이때 대한민국의 최초 프로파일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또 어떻게 사건을 풀어내는지 이 드라마가 정말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특히나 가장 다른 드라마와 다른 점은 범죄자들과의 면담 과정, 그러니까 실제의 사건을 반영한 거겠죠. 그게 아주 고도의 심리전이 여기서 펼쳐지는데 이게 정말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해서 한 컷도 스킵할 수가 없습니다. 12화까지 완결이 됐는데요. 저는 지난 주말에 다 정주행했죠. 약간의 스포를 하자면 정말 이 대한민국을 뒤흔든 범인들이 연이어 다뤄집니다. 너무 탄탄한 대본 그리고 묵직한 연출까지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정말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운데요. 범죄 수사물을 좋아하시는 저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라면 너무도 놓치기 아까운 작품이라 추천했습니다. 지금까지 디바제식합니다.